내 꼬인 영혼을 당신의 인생에 강요하지 않아. 알다시피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당신은 매춘부야. 난 그런 면에서 편한 사람인 걸 알아주길 바라. 내가 무관심하거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판단을 믿고 존중하기 때문이야.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1996년 개봉한 작품으로 당시 스팅의 엔젤 아이즈가 이 영화의 허무하고 우울한 배경을 더욱더 살려주는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되었다. 알코올 중독자인 벤의 음울한 눈빛과 영화 내내 흐르는 화려한 네온사인에 도시는 주인공, 괜히 처한 삶과의 거리감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슬픔 속으로 내던져진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심플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다. 할리우드의 극작가 벤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음껏 술을 마시고 죽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기에 그는 운명처럼 매춘부 세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어두운 감성의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드물게 인기를 끈 것은 벤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매춘부 세라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고통의 연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세라는 벤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비난하거나 질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벤 역시 세라의 매춘부로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평행선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게 되고 구속이 없던 사랑은 상처가 되기 시작한다. 다소 마이너적인 감성으로 가득 찬 작품의 원작자인 존 오브라이언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작품을 겨우 $2,000에 프로듀서 스튜어트 레간에게 팔았다. 레간은 우연히 중고 서점에서 존 오브라이언의 절판되었던 소설을 발견하고 이 소설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했다. 존은 팔리지 않아 절판된 자신의 작품을 사려는 남자를 경계하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의 클리셰와 해피엔딩을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작가였다. 그 때문인지 레간의 눈에 비친 존이라는 사내의 표정에는 두려운 감정밖에 없어 보였다고 한다. 다행히 영화는 원작을 해치지 않고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 정신적으로 약했던 벤은 사라를 떠났고 남은 돈으로 허름한 여관에서 죽어간다. 사라가 죽어가는 벤과의 마지막 정사시는 마치 심폐소생술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존 오브라이언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쓰기 전에는 별로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 제이피 밀러의 술과 장미의 나날이라는 작품을 각색한 제키의 휴식이라는 시나리오를 썼지만 현재 영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술과 장미의 나날 역시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로 알코올 중독자가 겪는 자기 파괴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그 후로 그는 아내의 소개로 러그레츠라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의 극작가로 잠깐 활동하며 37화 다락방의 장난감들을 썼지만 그는 이 작품에서 캐럴 마인이라는 필명을 썼다. 그는 대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수정되는 과정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자신의 이름이 이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거론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것이다. 존의 작품 활동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 십상인 상격이었고 이미 20살에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를 업으로 삼으면서 먹고 살 수 없었기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여러 직업을 옮겨다녔다. 그의 마지막 직업은 비버리힐즈 커피점에서 로스팅을 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여동생 에린의 말에 의하면 여행 중 그의 집에 잠깐 머물던 시기 아침부터 보드카를 병째로 마시고 있던 그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여동생 에린은 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언젠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다. 물론 존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1960년 5월생이었던 존 오브라이언은 우울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영리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려워했고 동년배의 친구들, 특히 여자들을 대하기 힘들어했다. 그는 라티너 클럽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다. 그는 이 클럽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1979년 레이크우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살에 리사 커크워드와 이른 결혼을 한 것은 매우 특이한 행적 중 하나이다. 그들은 아이가 없이 13년을 함께했지만 1992년에 이혼했다. 존의 여동생 에린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리사가 존의 가족들을 1년에 한두 번은 방문한다고 하니 그리 최악의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듯 싶다. 둘의 결혼 생활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10여 년을 알코올 중독자인 존과 함께했던 리사는 그에게 중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혼 1년 전부터 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존과 리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마침내 헤어졌다. 이 시기부터 존의 정신세계는 급격하게 무너졌다. 1994년 3월 16일 존은 알코올 중독에 금단 현상이 심각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아들과 만났고 존의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악마이며 이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달라며 애원했다. 마지못해 아버지 빌은 병원에서 존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된 상태였다. 이날이 그의 아버지 빌이 존을 만난 마지막 날이 되었다. 며칠 뒤인 4월 10일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영화로 나오기 전 존 오브라이언은 권총으로 자살했다. 한 기사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여동생 에린에게 존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대답했다.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는 평생 알코올 중독과 싸우며 살아있는 날들의 대부분을 술에 취해 지냈다. 아내는 떠났고 홀로 남았으며 그의 작품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사후 작품 토니의 습격에도 존은 폭동이 일어난 가운데 술독에 빠진 인물들을 그려낸다. 이 작품은 2020년 미국 전역을 시끄럽게 한 조지 플로이드와 유사한 사건인 1회 폭동에서 착안한 작품으로 미완성인 채로 초원만이 남았다. 여동생 에린은 사후 오빠인 존을 대신해 마지막 챕터를 작성하고 출판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영화처럼 존은 자살 직전에 벤처럼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 그가 이혼 후 자신의 단점까지 이해해준 세라와 같은 매춘부를 만나 사랑에 빠졌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동생 에린의 말에 의하면 세라는 그의 환상에서 착안한 인물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그는 영화처럼 로맨틱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존은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서 홀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는 그의 작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존 오브라이언에 대한 기사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할리우드에서 단 한 작품으로 사라진 별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작품은 작가의 절망적인 삶 자체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존 오브라이언의 자살 노트라고 부른다. 알코올 중독, 무명 작가, 우울증, 이혼남, 실패한 인생. 영화 속의 벤은 원작자인 존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매춘부 사라는 존에게 이렇게 묻는다.